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신승철, 이승준 이 저자들의 책 기후협치, 공생과 연대를 통한 탈성장입니다. 이 책 시작부터 좀 강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020년대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 전체, 미래 생명의 생사가 걸린 결정적인 시기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절박함이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 그러니까 기후협치와 탈성장, 이게 과연 뭔지, 그리고 저자들이 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방식, 또 특정 사상가들의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다루는 책이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저자들은 지금의 방식으로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어떤 점을 문제 삼는 걸까요? 네, 그 가장 큰 비판 지점은 역시 위에서 아래로 결전이 내려오는 방식. 이걸 책에서는 수목형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목형 모델이요? 나무처럼 위에서 아래로 뻗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국가나 소수의 관료, 전문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 말입니다.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뭐랄까 탁상공론이나 뻔한 결정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장 중심주의, 또 인간 중심주의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요. 이러면 실질적인 생태 회복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진단인 거죠. 아, 듣고 보니 상당히 익숙한 문제제기 같기도 하네요.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대의민주의 시스템 자체도 이런 위기 앞에서는 좀 무력하다, 이런 지적인 건가요? 맞습니다. 책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들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요. 국가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시스템이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뼈아픈 지적이군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러면 국제적인 노력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같은 거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물론 그 취지 자체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자들은 이건 역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제국적 협치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제국적 협치요? 좀 강한 표현인데요. 네, 이게 주로 선진국 중심의 목표 설정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요. 또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긴 하지만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선언적이고 좀 무기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현실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존 방식들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들이 내놓는 대안은 뭘까요? 탈성장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하는 것 같던데요. 네, 탈성장. 이 단어만 들으면 왠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저자들이 말하는 탈성장은 좀 결이 다릅니다. 오히려 적을수록 풍요롭다는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적을수록 풍요롭다. 네, 단순히 경제성장을 딱 멈추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끝없이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지구에 사는 모두를 풍요롭게 하면서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삶과 경제를 고민해보자. 이런 제안인 거죠. 다른 형태의 삶과 경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말하는 걸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교환가치 중심 사회에서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대신에 서로를 돌보는 돌봄 경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고 누리는 공공의 자산, 이른바 커먼즈, 우리말로는 공통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아, 돌봄이나 커먼즈. 중요하지만 그동안 좀 간과되었던 가치들이네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탈성장 논의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사물 같은 비인간 존재들까지 고려하는 훨씬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 책에서는 절대적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까지 봐요. 인간 너머까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 흥미롭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위에서 자, 이제부터 탈성장 합시다. 이렇게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어떤 욕구에서 출발해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꾸는 탈성장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면 이걸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거버넌스 방식이 바로 기후협치인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후협치는 정확히 어떤 그림인가요? 앞서 비판했던 그 수목형 모델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한데요. 네, 기후협치는 위에서 아래로 딱 정해진 길로 뻗어나가는 수목형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땅속 뿌리줄기처럼 정해진 방향 없이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고 뻗어나가는 그런 리좀형 모델을 지향해요. 리조명. 네. 핵심은 이겁니다.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주도권을 시민들,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다중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뭘 하느냐? 이 과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뒤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시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돕는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탁상공론이나 뻔한 결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거나 뭐랄까 비효율적이진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요. 리더십과 전략은 다중에게, 전술은 정부와 전문가들과 공동체들의 협의체가. 이 전제가 지켜질 때 비로소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아, 역할 분담이 명확하군요. 리더십과 전략은 시민, 다중이, 구체적인 전술 실행은 협의체가.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 즉 관치와는 분명히 다른 길이죠. 네, 이제 그 차이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저자들은 이 아래로부터의 협치, 이걸 구성적 협치라고도 부르던데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현대 사상가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이 책의 아주 독특한 점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상가들의 통찰이 기후협치라는 대안적 거버넌스의 어떤 철학적인 엔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명의 주요 사상가를 통해서 그 기반을 좀 더 단단하게 다지려고 하는데요. 4명이나요? 누구누구인가요? 브루노 라투르, 펠릭스 가타리, 네그리와 하트, 그리고 도나 헤라웨이입니다. 이들의 사상을 다 자세히 다루긴 어렵겠지만 핵심 아이디어만이라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사상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브루노 라투르를 통해서는요, 협치의 범위를 인간 너머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 너머로요? 동물이나 식물, 심지어는 강이나 토양 같은 그런 비인간 존재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엄연한 행위자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 맺음, 즉 공생적 협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우리가 단순히 이 지구 위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딛고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구 거주자 혹은 공생자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라는 말이군요. 상당히 급진적인데요. 그렇죠. 다음으로 펠릭스 가타리는 제도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놓습니다. 제도는 딱딱하게 고정된 어떤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망이자 과정이라고 봐요. 제도가 관계망이다? 그래서 그의 제도 요법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는데요. 이건 우리가 이성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상상력이나 욕망, 또 감정 같은 정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활용해서 아래로부터 제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비인간 존재를 포함하고 제도를 유연하게 보고 심지어 감정까지 고려한다. 확실히 기존의 거버넌스나 협치 논의와는 결이 많이 다르네요. 또 다른 사상가들은요? 네,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치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형태의 지배, 즉 제국적 주권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협치가 오히려 지배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다양한 존재들이 국가나 자본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모여 연대하고 협력하는 어셈블리를 제시합니다. 이 어셈블리를 통해서 자본주의나 국가 사회주의 모델을 넘어서는 뭐랄까 가난하지만 풍요롭고 협동적인 그런 공동체, 즉 탈성장 코뮌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하는 거죠. 탈성장 코뮌. 네, 마지막 사상가는 누구죠? 마지막으로 도나 헤로웨이입니다. 헤로웨이는 심포이에시스, 우리말로는 함께 만들기 또는 공산적 협치라고 번역되는데요. 이 개념을 통해 생명들이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함께 만들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책에서는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와 그 몸속에 사는 발광 박테리아의 공생관계 같은 예를 들어요. 서로 다른 종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죠. 헤로웨이는 특히 지금처럼 위기의 시대에는 고통받는 존재들과 연대하면서 새로운 관계 맺기의 패턴을 상상하고 또 만들어가는 이야기 만들기, SF, Speculative Fabulation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미래를 상상할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이 사상가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장식이나 인용이 아니네요. 정말 누가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가?
인간 너머까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유연하게 정동을 포함해서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공생, 코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철학적 기반 위에서 기후협치를 이해해야만 그 대안적 가능성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는 게 저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철학적 깊이가 없다면 기후협치도 결국 또 다른 기술적인 해법 논의에 머물거나 아니면 앞서 비판했던 그런 방식들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철학적 깊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이론적인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 그렇다면 현실에서 이런 아래로부터의 협치 혹은 기후 협치가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책에서 소개된 예시들을 좀 들어주시죠. 네, 저자들은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선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례는 과거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겉으로는 시민 참여를 표방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을 보면 결국 시민사회를 행정에 동원하려는 그런 위로부터의 접근 방식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UN SDG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위로부터의 방식은 역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사례는요? 아래로부터의 힘이 잘 발휘된 경우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저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건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때의 사례예요. 당시 행정 시스템이 거의 마비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엄청난 재난이었죠. 그때 지역 생협조합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나서서 구호 활동을 펼쳤는데 이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국가나 자본 같은 거대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가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로 꼽고 있어요. 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의 힘이 빛을 발한 거군요.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2005년에 허리케인 윌마가 쿠바를 강타했을 때의 대응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쿠바는 그 강력한 허리케인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거의 없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 비결이 바로 마을 단위 공동체와 민방위대의 아주 긴밀한 협력 덕분이었다고 분석합니다. 평소에 잘 다져진 공동체적 관계와 체계적인 훈련이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 거죠. 이것도 아래로부터의 협력 시스템이 잘 작동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의 준비와 연대가 중요했군요. 정책적인 차원의 성공 사례도 있을까요? 네, 정책 차원에서는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정책을 꽤 긍정적으로 소개합니다. 15분 도시요? 그건 뭔가요? 말 그대로 집에서 15분 거리 안에서 일하고, 장보고, 문화생활하고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정책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멀리 이동할 필요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도 감축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이상적인데요. 그렇죠. 생태주의적인 도시 정책의 좋은 예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이 성공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시민들의 요구와 참여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해야겠죠.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확실히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저자들이 강조하는 그 아래로부터의 자발성, 수평적인 연대, 공동체 중심이라는 특징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네요.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그리고 뭔가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이런 방식이 더 유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신승철, 이승준 저자들의 기후협치라는 책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앞에서 기존의 성장 중심, 인간 중심 시스템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기후협치와 탈성장이라는 길을 함께 탐색해봤고요. 네, 특히 라투르나 가타리, 네그리엔드 하트, 헤로웨이 같은 사상가들의 통찰을 빌려서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와 공생의 가능성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사상가들 이야기가 더해지니까 논의가 훨씬 풍부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아래로부터 민주적인 역량을 키우고 또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존재들과 어떤 편견 없이 수평적으로 연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는 겁니다. 시급하다는 말씀이 와닿네요. 네, 저자들은 심지어 우리 각자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어떤 내적 혁명을 통해서 공생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만이 이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하게 실효적인 대안이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적 혁명, 개인의 변화가 결국 시스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거창한 구호보다는 우리 안의 변화, 관계의 변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자들이 책 말미에 던지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도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닌 존재들, 예를 들면 동물이나 식물, 강이나 숲과 제대로 소통하고 공생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이성적인 언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감성, 즉 정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혹은 기후 문제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이슈를 마주할 때 그런 새로운 언어와 감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